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반려동물을 돌보는 문제, 그 주인이 사후에 이거는 그러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냐? 그거는 아니고요. 영미법계에서 온 이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수탁인에게 명의는 법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수탁인이 그 옮기면 수탁인 명의로 옮기고 대신 이제 그 계약에서 이러한 그 뭡니까 땡치리를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그런 그 부동산 명의는 수탁인에게 옮기지만 그런 부동산의 수익을 통해서 그 수익을 갖다가 그 땡칠에게 좀 쓰게 하는 그래서 이제 원래 연구가 의도했던 경제적 목적은 그 이런 그 신탁 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법적으로 알겠습니까? 저 그 얘기 아까 얘기 못한 것 같아서 마저 하고요. 자, 아까 우리 이제 권리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까지 봤죠. 자, 그 아까 이게 왜 인이라고 그러냐면 자연인 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그 민법에 보면은 3조 이렇게 돼 있죠. 민법 3조. 자, 민법 제1편이 총칙편이죠. 민법은 모두 5개의 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총칙편, 총칙. 순서상으로는 이제 그 물권이 먼저 나오고 물권,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친족, 상속 모두 5개의 부분을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제1편 총칙은 뭡니까? 이 얘기를 안 했나 아직? 뒤에서 할 텐데 하여튼간에 제1편 총칙은 민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을 원래 그 넣으려고 의도했다 이런 얘기죠. 의도했는데 그러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제3법에 관련되는 내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 제1편 총칙에 나오는데 총칙이 여러 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제1장 통칙은 2개의 종으로 되어 있는데 1조 법원 이 법원은 뭐 그 고등법원 지방법원 할 때의 법원이 아니고 법의 연원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죠 이미 우리가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수법에 의하고 관수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1부 법의 일반 이론에서 우리가 이거 봤었고 제2조 조문만 좀 읽고 넘어가죠.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1항은 뭐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해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그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이제 2조에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이제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제2장에 가면 이 인이 바로 자연인을 말한다는 거죠. 원래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자연인이라고 전에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토대가 되는 거는 법인보다도 자연이 가장 그 토대가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인이라는 또 하나의 권리의 주체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생물학적인 사람은 이제 자연인으로 이제 법인하고 특히 대비해서 쓸 때는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민법 제2장의 인은 이건 자연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인의 의미로 인을 쓴 거예요. 왜냐? 제3장의 제목이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3장에 법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2장에 있는 인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 이 의미는 법인과 구분되는 그러니까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고 법인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 가장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법인보다 먼저 인정된 자연인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자연인을 전제로 해서 여기 이제 제1절에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3조가 권리 능력에 관한 규정이고 4조부터 17조까지가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2장 제1절의 능력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개별 조문에 좀 잠깐 나오는데 의사 능력은 원래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인의 권리 능력의 종속 기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자, 사람은 언제 출생하느냐 하면은 그 전부 노출설에 의해서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 그때 이제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이 되고
생존하는 동안이니까 그럼 언제 사람은 사망한 거로 보냐 하면은 크게 사람의 그 생물학적인 사망의 기초에서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흡, 맥박, 종지, 정지 아니에요. 종지. 호흡, 맥박, 종지설과 뇌사설이 있는데 그 호흡, 맥박, 종지설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심폐기능이 심장과 폐가 종지, 완전히 작동이 멈췄을 때 그때 법적으로 사람은 이런 생물학적인 사망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심폐기능의 정지, 심장마비 이거는 아직 사망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호흡, 맥박, 종지, 정지 아니고 종지설. 그래서 완전히 심폐기능이 그쳤을 때 그때 비로소 법적으로 사망한 거로 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뇌사설이 적용되는 게 있는데 이제 장기 기증 서약을 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호흡 맥박은 아직 종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뇌 기능이 정지된 뇌가 죽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뇌가 기능이 정지됐을 때 호흡 맥박은 계속 그 기능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망한 걸로 본다.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물학적인 사망에 기초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사망을 그 판단하는 요거 외에 또 하나의 그 추가적인 법적으로 사망한 거로 의지한 게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제1부 법의 일반 이론에서 의제의 예로 들었던 실종 선고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부재자가 생사가 불명확하게 된 때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 예외적으로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법원의 실종 선고를 선고를 판단을 받아서 법적으로 사망한 거로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종 선고는 생물학적인 사망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사망한 거로 의지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사람이 사망한 거는 호흡 맥박 종지설, 예외적으로 뇌사설 요게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그 생물학적 사망과 관계없이 실종 선고가 이루어지면 법적으로는 사망한 거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권리 능력에 대해서 3조에 규정을 두고 있고 4조 이하는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어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권리의 주체는 크게 자연인과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자연인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을 판례는 정지 조건부로 인정하고 학설은 해지 조건부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법인을 설립할 때는 뭐 국가도 법인이고 회사도 법인이고 뭐 병원도 법인, 지방자치단체도 다 법인이죠. 이런 거는. 자, 이런 법인은 이제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일종의 하나의 그 문서죠.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정관에는 그 법인의 명칭이라든가 이사의 임면 사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법인의 소재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목적, 설립 목적 이런 것들이 그 정관에 기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관이라는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등기소에 또 법인을 등기해야 되죠. 여러분 등기소라고 들어봤죠? 자, 등기소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와 상업 등기. 그래서 이제 부동산, 토지나 건물 이런 거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이 등기소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상업 등기라고 해서 이런 법인, 뭐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이런 법인을 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렇게 되죠. 법인은 크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해서 그런 재산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인이 재단법인이고, 그다음에 사단법인들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만든 게 이제 사단법인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법인의 목적은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해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뭐냐 하면은 재단법인은 오로지 비영리의 목적으로만 설립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반면에 이제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인 경우도 있고 비영리법인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법인은 이러한 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돼요. 상법상의 법인이고 비영리법인만 민법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법인은 이런 그 비영리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영리법인은 사단법인밖에 없죠. 이러한 영리법인은 상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리법인, 즉 그 사단법인인 영리법인이죠. 이건 이제 준칙주의라고 해서 이러한 그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상법상의 법률 규정만 준수하면 누구든지 이러한 그 영리법인을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그 민법상의 이런 비영리법인은 두 가지가 있죠.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는데 어느 것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그 법인 설립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런 그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인으로 설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장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냐 못 얻냐 요게 좀 아주 중요한 법인 설립하는데 변수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 그리고 이제 법인의 기관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없지만 사단법인은 또 사원총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감사가 있죠. 감사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민법상의 법인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이사는 필수적 기관이에요. 반드시 이사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의 경우에 반드시 사원총회를 둬야 되는데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감사는 임의기관이에요. 그 감사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영리법인, 상법상의 법인이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도 두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권리 능력을 계속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법인의 권리 능력이에요. 자, 민법 34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화면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딱딱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최대화되어 있나요? 화면이.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민법의 그 34조를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잠깐만요. 자, 민법 그 34조에 이렇게 돼 있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의 주체로 두 가지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반면에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제한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동차 제조 판매 회사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회사의 그 설립 목적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건데 이 회사가 새롭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자원의 탐사 및 개발 이런 사업을 또 추가로 하고 싶다. 이럴 때에는 정관을 변경을 해서 그러한 그 회사의 사업, 그런 그 영리법인의 사업 목적의 범위를 자동차 제조 판매만이 아니라 해외 자원의 탐사 및 개발 이런 거를 이제 정관을 변경해서 이러한 목적을 추가하면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제 완벽한 법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은 정관을 물론 우리가 34조의 이 규정을 폭넓게 실제로 매우 좀 탄력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사업이 완전히 전혀 다른 이런 거를 정관의 변경 없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권리 능력에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확실하게 이렇게 정관의 사업 목적을 확장하는 그러한 정관 변경을 하면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제한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관의 목적 범위로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제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정관은 아까 얘기했죠. 법인을 설립하려면 작성해야 되는 문서. 그래서 정관에는 뭐가 기재돼야 되냐면 그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자, 인명과 인면은 다르죠. 면은 그래서 인면이니까 인명뿐만 아니라 면직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의미고, 그래서 그 40조 1호부터 5호까지는 재단법인도 똑같아요. 재단법인도 요거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사단법인은 여기에 추가해서 뭡니까?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까지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우선 이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간단한 용어들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행위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권리 능력을 봤는데, 행위 능력은 정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누구의 도움이나 동의를 받거나 이런 요건 없이 스스로 혼자서, 즉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러한 지위 또는 자격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행위 능력의 문제인데, 앞서 권리 능력의 경우에는 자연인은 권리 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데 비해서 법인은 정관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그랬죠. 반면에 행위 능력은 반대로 법인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자연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 능력이 불충분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법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 능력에서는 이제 이런 행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런 자연인, 법인은 행위 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이런 자연인에 대해서 이런 자연인을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민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능력자에게 일정한 법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한 능력자냐? 여기 이제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누구도 한 번은 다 제한 능력자인 시기가 있는 거죠. 바로 미성년자. 그래서 유권, 그 투표권은 만 이제 18세 미만, 그러니까 18세만 되면 다 투표권을 갖지만 아직 민법에서의 성인은 만 19세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만 19세 미만자는 다 미성년자고, 미성년자는 다 제한 능력자에 해당이 돼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또 하나가 이제 피성년 후견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성인이지만 만 19세 이상이지만 뭐 그 질병, 그 또는 고령 뭐 이런 등의 사유로, 정확하게 볼까요? 자, 민법에 보면은 그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거나 또는 그 충분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이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죠. 응? 그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오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한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질병, 장애, 노령 또는 이 외에도 그 밖의 사유로,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핵심은 이거예요.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건 그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한정 후견인인데, 피한정 후견인보다 피성년 후견인이 훨씬 더 행위 능력이 낮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지속적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거니까,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해 당사자의 신청에서 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그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그 가족관계부가 있고, 갑자기 생략한 가족관계 말고 기본관계증명서 있죠. 기본관계증명서. 그러니까 그 자기만 나오는 거. 기본관계증명서에 요런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에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미성년자는 별도의 항목이 없죠. 왜냐면 나이만 확인하면 되니까, 출생 연월일이 나오니까 그냥 뭐 별도의 기재 없이도 미성년자는 확인이 가능하고, 반면에 이제 성인인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이렇게 이제 기본 증명서를 띄면 잠깐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만 나오는 거는 이제 기본 증명서고, 가족들 다 나오는 거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그 기본 증명서, 자기만 나오는 기본 증명서에 뭐 피성년 후견이다 또는 피한정 후견이다 이런 게 이제 기재되는 그런 항목이 있고요.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은 자, 후견 등기를 보면 됩니다. 후견 등기. 그래서 이거는 등기라는 용어를 쓰지만
등기소에 보관되는 상업 등기나 부동산 등기부와 달리 이 후견 등기는 가정법원에 가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 등기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 후견 등기를 이제 확인을 하면 거기에 이제 상세한,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 그 상세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미성년자,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가장 행위 능력이 낮은 수준의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알겠죠? 요게 이제 피성년 후견인, 법원에,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보다는 그 좀 더 행위 능력의 수준이 좀 높지만 여전히 좀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결여된 건 아니고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충분하지 않은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을 얻어서 피한정 후견인으로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피한정 후견인의 심판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는 이렇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항목이 하나 더 있죠. 피특정 후견인. 가로를 쳐놨어요. 이게 뭐냐?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약간 좀 헷갈릴 텐데, 이 사람은 행위 능력자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행위 능력자들도 이런 그 뭡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게 피특정 후견인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런 그 크게 이제 피특정 후견인 포함해서 한 네 가지만, 피특정 후견인도 민법 총칙편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보는데, 그래서 민법 총칙편에 나와 있는 네 가지를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하면, 우선 이제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피성년 후견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고,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이지만 어떤 일시적, 그러니까 기간을 제한한 거죠. 특정 기간 동안만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러니까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즉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는, 후원을 받는 이런 경우에 역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얻어서 피특정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위 능력자가 내가 행위 능력자지만 좀 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이제 도움을 받고 싶다, 뭐 이럴 때 이제 하는 거죠. 피특정 후견인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요건 나와 있고요. 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그걸 친권자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친권자, 또는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제 후견인이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돼가지고 아래와 같은 권한,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제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법정 대리인이 동의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취소권을 갖고, 또 아예 그냥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을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이 지정이 되겠죠. 그럼 그 성년 후견인이 뭡니까? 취소권과 대리권만을 가져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도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서, 그냥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 행위를 한 거는 다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해야 될 법률 행위는 다 그냥 성년 후견인이 대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왜냐면 행위 능력이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예 그냥 법률 행위 자체를 동의를 얻어서도 할 수 없는 경우로 이렇게 이제 법률에 규정을 둔 거고,
반면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보다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뭐냐면은 그 한정 후견인이 원칙적으로 동의권하고 취소권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피한정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니까 한정 후견인이 동의권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 그럼 한정 후견인이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정 후견인이 되면은 동의권과 취소권을 가져요. 반면에 대리권은 당연히 갖는 게 아니에요. 대리권은 별도로 이런 대리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한정 후견인은 대리인이 아닌 거죠. 법정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리권을 부여받았을 때 비로소 이러한 그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랑 다르죠. 이 경우는 법정 대리인인데 여기는 그 법정 대리인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나중에 추가로 여기 이렇게 가로하고 플러스 돼 있죠. 대리권을 부여받으면 그때는 이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피특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아예 특정 후견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누가 딜을 받으냐? 후원이라는 게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냐? 가정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이 직접 하거나, 근데 법원이 이제 직접 하기가 뭡니까 손이 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후견인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특정 후견인이 이제 후견인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특정 후견인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냥 피특정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가정법원이, 왜냐면 후원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원래 후원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특정 후견인을 둬서 특정 후견인으로 하여금 후견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특정 후견인이 당연히 또 대리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인으로서 그 피특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려면 역시 추가적으로 또 대리권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돈을 5만 원을 꿨는데 꿔준 사람이 너 안 갚아도 돼. 이거 의무만을 면하는 거죠. 이런 거. 또는 권리만을 얻는 거. 이런 거는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되면 됐지 손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할 거는 뭐냐? 이렇게 법률행위가 어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많지 않고, 보통은 뭡니까? 권리도 부여하고 의무도 부담하고 이런 게 섞여 있죠. 이런 그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때는 여기 주의할 건 이제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채무 면제 이런 행위, 이런 게 전형적인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민법에 또 나와 있는 게, 총칙편에 나와 있는 게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게 용돈이죠. 용돈 받으면 뭐 다달이 받는 용돈도 있고, 이런 명절 같은 때 좀 특별히 거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이런 재산의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이제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미 영업을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미 그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서 특정한 영업을 할 때 이러한 특정한 영업에 관련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특정 영업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매번 또 뭐 물건 원자재 들여오고 이런 거 팔고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영업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렇죠. 특히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물건을 줍니까? 번번이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는 그런 영업에 관련되는 뭐 물건 사고 파는 이런 그 행위, 그러니까 영업에 관련된 모든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민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 요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 해가지고 이제 그 갑한테, 갑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인데 돈을 주고서 가서 그 소고기 한 근만 사다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사온 거예요. 또는 슈퍼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한 그 휴지를 뭐 한 두루마리 휴지를 이제 뭐 한 뭐 그 큰 거 하나 사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두루마리 휴지 하나 사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뭡니까 한 20, 30개 한 20개 든 거 그걸 사왔다.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취소할 수 있냐 할 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 이러한 거는 아예 그 민법에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그 소소한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다 좀 감당하는데 큰 부담이 안 되는 이러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 이러한 행위는 설사 이런 제한 능력자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그 뭡니까 그 한 행위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게끔, 그래서 거래의 안전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건 그래서 예외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 뭐냐면은 그 아예 그 동의를 얻어서도 혼자서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후견 등기 제도를 얘기했는데 그 등기부에 어떤 내용을 적냐 하면은 이런 내용을 적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 행위. 이거는 기본 증명서에는 안 나오고 아마 그 후견 등기를 떼어야 그 내용이 나올 텐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를 지정해서 그걸 이렇게 이런 등기부에 이렇게 명확하게 그 기록을 하면 이 행위는 설사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효한 거죠. 피성년 후견인이 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거는 유효한, 왜냐면 취소할 수 없겠으니까 완벽하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재사항이 없을 때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한 행위는 다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런 그 기재사항이 있으면 그 기재사항의 범위 내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이 한 행위라 하더라도 유효한 거죠. 그만큼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의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요거만큼.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접근 방식이 반대예요.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해서 여기서 뭐냐면은 반대로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를 정해서 그거를 이렇게 후견 등기에 기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견 등기에 기재한다는 거는 제3자가 언제든지 그걸 띄워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피한정 후견인은 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여기에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그 후견 등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만큼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의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건 반대로 하면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피한정 후견인이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의 범위가 늘어난 거고,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기재를 해야, 그 기재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으니까 기재를 해야 그만큼 피성년 후견인의 그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 행위 능력이 늘어나고, 피한정 후견인은 기재했을 때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행위 능력을,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행위 능력이 늘어나고, 약간 접근 방식이 상반되죠. 하지만 그 취지는 뭐냐, 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좀 제고하는,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견 등기는 공시한다고 그래요. 공시, 그러니까 널리 알리는 거죠. 그래서 제3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본인이 정말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피특정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왜?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완벽한 행위 능력자이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역시 본인의 의사를 법원이 고려하지만 이거는 본인의 의견은 이 경우는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피특정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는 반드시 반대 의사가 없어야 돼요. 본인의. 알겠죠? 이게 필수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원이 후견을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또는 특정 후견이 있는 경우에도 피특정 후견인은 자신도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왜냐 하면은 본인 행위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점도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어지는 내용은 3부에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